제가 작년 이맘때쯤에서 조선일보 트렌드쇼에 나와서 제가 그 당시에 말했던 내용이 무슨 말이냐, 당시에도 제가 이 강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입장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 내용 어떠신가요? 맞죠?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년 이맘때쯤 얘기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되게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심각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제가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설마 그러겠어? 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시장이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2024년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작년까지는 역전세란 걱정하지 마라.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식에 대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느냐? 이제 전세난에 대해서 주목할 때. 자, 이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냐? 저도 옛날에 경험이 있지만, 자, 출발하라는 건가? 이제 시작인가? 등등 되게 마음이 조급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준비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근데 최소한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움직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3가지 사례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전세난이 온다,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전세난을 과연 얼마나 겪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지금 앞으로 닥칠 전세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과거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번 시장에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을 2024년 현재는 2009년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 자, 그런데 전세 시장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2013년하고 너무 비슷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09년이냐 2014년이냐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집니다. 2013년이면 투자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2013년이면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2009년이면은요, 조금 정리하면서 준비할 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 2가지의 과거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는 금융규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스타트 끊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투자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이 포인트만 첫 번째를 얘기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제부터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금융규제 강화를 조심하라. 왜? 2009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상당수 선배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과거 기사입니다.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예의주시한다라고 하는데 몇 년도예요? 2009년도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때 부동산 담보대출 LTV와 DTI 규제를 확대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당시 2009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전에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시장이 꺾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가운데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을 시기가 2009년 4월, 5월 달 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요, 7월 달입니다. 2009년 7월 달에 결국에는 뭐라고 했느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 지도하겠다라는 내용이 그 당시에 나왔고, 이게 실제 그 당시의 자료들입니다. 그런데요, 밑에 기사 제목이 또 나오죠? 당분간 규제 안 한다. 이게 몇 년도일까요? 이게 2009년 8월 말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몇 주 있다가 바로 규제 때려버렸죠.
여기서 여러분들 느끼는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자, 바로 이랬던 이 경험 때문에 2009년 9월 이후 시장은 급격히 위축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들어왔는 줄 아세요? 실수요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못 샀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안 사면 뒤처질 수 있다. 지금하고 똑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접근했다가 갑자기 DTI 규제, LTV 규제 나오면서 대출 규제가 딱 막히니까 당시에 투자자들 다 묶여 있었는데 살 수 있었겠어요? 실수요자들이 살려고 하는데 실수요자들을 묶어버리니까 갑자기 중단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당시 월간 매매가 상승률이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을 보여드리는 월간 매매가 상승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급격히 올라가는 그 시점이 2008년입니다. 금융위기 전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요. 또 그때도 그러다가 금융위기 직후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규제를 완화를 했고 다시 살아나죠. 바로 이때 포인트. 이때 바로 십몇 년 전에 선배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접근했다는 거죠. 뒤늦게 이제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정부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그게 바로 대출 규제였다. 근데 왜 대출 규제가 이렇게 강력한 줄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구멍이 있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번 상승장에. 그런데 이번 상승장에 규제를 처음에 시작할 땐 규제가 별로 없었을 때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풀어줬죠. 대출 규제 하나 맡기면 다 묶이는 거예요. 또 즉 손발이 옴딱달싹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급격히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바닥을 기었죠. 그래서요, 이때 2009년도에 멋모르고 뒤늦게 고가로 샀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 1년 버티고 2년 버티다가 그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12년 하우스푸어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일제히 상승폭 커졌다.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금감원에서 은행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하겠다. 그 다음에 현장 점검 예고하겠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요즘 들어서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거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바로 이 상황을 보면서 신문 기사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 만에 거래량이 43%, 거의 한 50% 이상 올랐다.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느낌이 어떠세요? 무언가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1년이라고 하는 그 전으로 돌아가서 2023년 초 또는 2023년 한 7, 8월쯤 생각해보면 그때 시장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거든요. 나빴던 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미친 듯이 좋은 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친 듯이 좋은 장인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직전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한 번쯤은 기억을 해야 된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기사에서 보면은 많이들 의존하시죠? 터졌다. 자, 6월에만 7,000건, 그리고요 최근에 나온 기사 또 보니까 10,000건에 육박한다라는 기사가 요 며칠 사이에 나옵니다. 자, 10,000건이 넘어섰다 또는 6,000건, 7,000건이다.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으시죠? 제가 볼 때는 이 기사 진짜 너무 심하게 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래량을 가지고 상승 신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오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조금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요 정부의 방향, 요번에 8.8 대책 나왔죠?
자, 그랬는데 언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분명히 정부가 또 모여서 회의할 거예요. 회의하고 한 다음에 뭔가 대책이 나오는데, 대책이 만약 나온다면 이거는 무조건 금융규제입니다. 지금 계속 눈 뜨고 쳐다보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금융규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금융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올라갔던 것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내 뒤에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동산 원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지금 사게 되면 추격 매수고 제일 비싸게 사는 건데, 여러분들 금융규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다라는 단기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더구나 이번에 88 부동산 대책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 대책, 빌라, 비아파트 대책, 시장 정상화 어때요? 약간 좀 우습지 않으신가요? 냉정하게 되게 우습게 받아들이신 분 많을 겁니다. 자세하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2009년도에 금융규제 딱 나오고요, 금융규제 나오니까 집 안 사죠. 안 사고 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공급은 안 되죠. 그러니까 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뭐냐? 비아파트였거든요. 비아파트가 해결하려고 해서 그 당시에도 2009년, 10년, 11년 계속 오피스텔 규제 완화, 빌라 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장은 꺾였지, 비아파트는 풀어줬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몇 푼이라도 건져볼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시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선도 투자자가 발생하고 후발 투자자가 발생하니까 갑자기 붐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아까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안 좋은 거를,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전세가율의 상승 추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강의하는 사람들,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언짢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욕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 줄 아세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매매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더러워서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더러워서 집 사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팽배해졌을 때 매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상승장이라서 추격 매수가 들어왔을 때 전세 갭 투자가 유행을 할 때 올라갑니다. 투자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 두 가지 사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분리해서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조금 애매한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의 상승 추이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어차피 결론은 공급 부족이거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기사들, 공급 대란 오나. 자, 공급 대란이 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집값의 상승이죠. 그렇죠?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집값 상승이니까. 자, 그런데요, 일단 먼저 직관적으로 어디서 그 나와 있던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025, 6, 7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2024년, 25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착공이 줄어들고 지연되고 재개발들이 제대로 안 되고라고 하는 부분이 뒤로 3년 후가 이어지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지금 심각해지겠습니까? 이것들이 누적된 몇 년 후에 더 심각해지겠습니까? 몇 년 후가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이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빨리 들어가면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세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집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주택 수급 불안, 주택 대란오나라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2009년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2009년 조선일보 트렌드쇼에 왔어. 이 기사를 보게 되면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공급이 줄어든다는데. 자, 물량이 차질이 나게 되면은요,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집가격이가,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기사가 2009년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시 2009년 당시 여러분들도 전세가격 상승보다는 주택가격 상승을 더 먼저 생각을 했겠죠. 그래야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그해 12월 달에도 보게 되면 입주 물량이 내년에 뚝 떨어지고 결국 전세가격 상승이 압박이 온다. 당장 전세가격 상승이 압박이 온다라고 얘기가 그 당시에도 똑같이 나왔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겠지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전세가격 상승이 먼저 눈에 띕니까? 주택가격 상승이 먼저 눈에 띕니까? 주택가격 상승이 먼저 눈에 띌 거고요. 그 선배들의 후예인 여러분들, 동시대 살고 계신 분들 생각 비슷해요. 자, 그런데 2010년으로 오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게 되면 주택 건설 인허가가 계속해서 부족해지기 때문에 내년도 집값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전망이 나오죠. 이게 2010년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집값 상승이란 말은 2011년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제 지났으니까 2011년 집값 상승했나요? 서울 수도권이? 아닐걸요. 그럼 도대체 이때 희망회로 돌렸던 분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2012년에 무너진 애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1년, 2년 버티다가. 이렇게 집값 상승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해 집값 상승 얘기는 안 나오고요.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얘기가 강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011년으로 오겠습니다. 2011년도로 오게 되면 또다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전세 가격 상승 얘기예요? 집값 상승 얘기예요? 집값 상승 얘기하겠죠? 2011년에 얘기했으니까 2012년에 무진장 상승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 흔히 말하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그때 다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이때 전세 가격 상승만 최고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01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2년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09년에 실수했던 어떤 사람들이 2012년에 되게 힘들었다. 하우스푸어가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당시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냐? 자, 보게 되면 이때 그러면 대통령 얘기가 나와요? 어느 분이 등장했을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했을 당시였죠. 금방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2년이 최악이라고 그랬어요. 전세도 지난 몇 년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때 생각을 바꿉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생각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공급을 늘리겠다로 갔다가 이제부터는 공급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지난 몇 년간 시장이 안 좋은데 건설사들 건설을 제대로 했겠냐고요.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때부터 결국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지느냐? 이때 말로는 여기서 주거복지라고 얘기를 하죠. 주거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허울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주거복지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매매 활성화로 전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매매 활성화로 전환되면서 이때 나왔던 박근혜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대책들이 이때 집중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때가 2012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 가격 60% 갭 투자 이거 생각이 드십니까? 전세가율이
70, 80, 90일 때 전세 갭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7, 80이죠. 그 이전에는요, 이전 장에는 70, 80이라고 하는 시장 구조가 없었어요. 60%가 당시 모든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는 룰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60%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율만 올라가지 실제로 매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집 가격이 안 오르니까 결국 차라리 나를 위해서 전세를 사는 게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때 정부가 전세 대출을 막 풀어줍니다. 은행에서도 DTI, LTV 규제가 심해지니까 전세 대출이 금리도 높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막 해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70, 80, 90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상황이 그 당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갭 투자를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7, 80, 90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얘기하고들 계시죠?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처음 부동산 공부를 했던 90년대,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그때 나왔던 책에, 모든 책에 전세가율이 60% 경과되면은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느냐? 전세 대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수도권의 전세가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자, 수도권 전세가율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귀찮으니까 네가 말해 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2013년 10월 수도권 평균이 60.5%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024년 6월 기준으로 수도권 평균이 61.4%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하게 되면 60%가 넘어갔으니까 올라가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가 빠졌죠. 정부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없어요? 안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전부 다 놓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집중해서 움직일 때가 필요하냐면, 정부가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무언가 기존과 다른 상황으로 한 개, 두 개 더 풀어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60%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나도 안 풀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심각한 동네가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지방, 어디가 심각합니까? 지방이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요, 서울 수도권의 매매시장 활성화 생각 자체 없을 거예요. 왜? 표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하지만 지금 지방에서 표 다 잃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앞으로 나와야 될 대책은요, 서울 수도권의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그거는 조금 더 뒤에 얘기고요. 그 전 단계에서 무엇이 나와야 된다? 지금 힘들어하는 지방을 좀 살려주는 대책이 나오고 지방이 괜찮아지는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의 전세가 심화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차피 그동안 지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도 했고 이제 조금 매매 활성화를 고민해 볼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동안에 보였던 부동산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런 패턴을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가 53.7%고 나머지는 60%가 좀 넘죠. 오히려 서울이 안 좋아요. 이 말은 서울의 매매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서울 매매 가격 올라가네? 어우 신난다 야, 더 올려줄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추격 매수들을 하십니까? 원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재테크 수단에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자, 이제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봐야 될 것들 세 번째 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는 2009년하고 비슷한데 전세 시장 자체는 2013년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뭐가 하나가 부족하느냐?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없어요.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없다고. 그렇다면 아까 2012년에 나왔던 정부 활성화 대책의 전개 과정을 한번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정부와 그 당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 역시도요, 그 당시부터 저 추다하던 사람이니까 지겨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정부가 안 해줘요. 정부는요, 오로지 지금 급한 것부터 해결해 주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취득세 빨리 풀어주고 다주택자 규제 빨리 완화해주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런 걸 안 해준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글씨, 전세 불안의 심화는요 결국 매매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라는 100%의 진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매매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데 전세 시장이 힘드니까 매매 시장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취득세 풀어줘 못 풀어줘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었다고요. 그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까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는 아파트 시장이 좀 심각해지니까 더 이젠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아파트 정책 다음에는 기간을 두고 몇 년에 걸쳐서 매매 시장 활성화로 넘어갈 수 없는 게 그동안의 대한민국 건국 이후 모든 정책의 패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전세가율 60% 깨지나, 당시 기준이 60%라고 그랬죠. 근데도 고공행지는데 매매 가격이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풀어줘야 된다. 이 기사들. 결국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명분을 삼아서 매매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정부가, 설사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들어와도 주택시장을 그냥 팍팍 풀어주면 욕먹을 것 같으세요? 환영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환영하겠지만 그분들은 욕을 하겠죠. 그런 시장이, 그분들이 전세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좀 어떻게 좀 해줘봐라고 해야 이 시장이 풀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금방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택정책, 주거복지, 다시 말해서 매매시장 활성화라고 전환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셔야 된다. 결국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서, 지금 제가 대충 흘러가는 흐름을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서울의 지금 전세가율이 아까 58점 몇 %였는데 누가 알아요? 70 몇 %가 될지. 그러면 그때 전세갭 투자라는 전략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매매 시장 활성화가 멀지 않았으니까. 또 전세갭 투자를 들어갔는데 매매 시장 활성화가 나오잖아요. 매매 시장 활성화가 나와서 만약에 매매 시장 활성화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부터 풀어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취득세 풀어주고 못 풀어주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청약시장, 분양시장부터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청약하고 분양권 투자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과거 상승장 당시 막혔던 대부분의 규제가 바로 이 시기에 완화되면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상승장의 출발 또는 갭 투자, 그리고 청약과 분양권,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빨리 진입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점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제일 먼저 금융규제 강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 시기의 규제 강화와 정책 변화는요, 하우스 푸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서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율 상승 추이를 봐야 되는데,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전세가율 상승 추세는요, 결국 아까 더러워서 집을 사겠다라는 상황에 수요를 늘리게끔 만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 정책이 매매 시장의 활성화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출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승장의 투자의 경험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때 막 사기만 했던 그 경험을 계속 그리워하십니다. 근데요, 그 시장이 끝나고 나면 기다리는 시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다리면서 가격이 싸고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언급했겠지만 몸을 가볍게 만든 이유가, 저는 가볍게 만들었거든요. 만든 이유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공급 부족과 전세 가격 상승, 매매 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시장에 좀 더 자유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는 몸을 가볍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왜? 투자는 그럴 때 가장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웅크렸다가 튀어오르는 바로 직전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